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9월 6일, 월요일. 자, 도로공학 3차 시, 음, 2주차죠. 3차 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재 이제 16페이지, 16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교통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교통류란 뭐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많은 보행자나 차량의 흐름을 우리가 교통류라 그래요. 뭐 흐름이죠, 류. 어떠한 흐름. 여러분들 이제 그 저기 뭐 수공학 시간에 수공학이나 뭐 수리학 시간, 수리학 시간에 여러분들 뭐 측류, 그다음에 뭐 난류 이런 거 들어봤죠? 흐를 유자를 써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많은 보행자나 차량의 흐름을 우리가 교통류라고 한다. 자, 물론 뭐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사람의 흐름과 차량의 흐름은 속도가 아주 다르므로 구별하여 당연히 취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통류라 하면 보통 차량의 교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도로의 교통류는 연속류하고 단속류로 구분이 된대요. 자, 볼게요. 자, 자, 목이 아파서. 자, 교통류는, 자, 크게 연속류하고 단속류로 구분이 된대요. 자, 연속류는 교통 흐름을 통제하는 외부 영향이 없는 흐름. 연속된 흐름이죠. 그래서 어떠한 통제, 교통 통제의 흐름이 없는 흐름을 우리가 연속류라고 하고, 자, 그러면 단속류는 요거와 반대겠죠. 교통 통제의 흐름이 있는 흐름을 우리가 단속류라고 한다. 그래서 연속류와 단속류가 있고, 단속류는 어떠한 그 연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신호등이나 교통표지와 같은 교통통제 시설에 의해 어떠한 흐름이 단절되는 흐름을 우리가 단속류라고 합니다. 자, 연속류 도로에는 2차 도로, 고속도로, 다차로 도로가 있으며 단속류 도로에는 신호교차로, 비신호교차로, 그 다음에 교차로 간 링크 구간을 포함하는 간선도로 등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속도와 교통량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교통속도. 자, 교재 16페이지입니다. 교통속도, 보행자나 차량의 교통속도는 보통 어떻게 1시간에 주행한 거리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속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나타내죠? 시속을 나타낼 때 V는 킬로미터 per hour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1시간당 몇 킬로를 갔느냐 이렇게. 즉 교통속도는 보통 킬로미터 per hour로 표시하나 도로 설계에서는 초속이 필요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시속을 나타낼 때는 V는 킬로미터 per hour, 그리고 소문자 초속을 나타낼 때는 미터 per second, 이렇게 표시를 한다. 자, 그래서 교통속도는 공식이 어떻게 3.6분의 1 곱하기 속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다? 요거는 3600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요 시간을 초로 바꾸는 그 관계입니다. 요거는 시간. 그다음에 요거는 초. 3600은 3600분의 1이겠죠. 그래서 환산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주행 속도는 구간 길이를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움직이는 데 소요되는 주행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통행 속도 또는 운행 속도는 구간 길이를 측정을 하고 차량이 이 구간을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통행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통행 시간에는 주행 시간 이외에 신호등으로 인한 정지 시간이나 교통 지체 시간 및 휴직 시간을 포함한다. 자, 그래서 주행 속도 지금 읽어드린 거는 뭐다? 주행 속도에 관한 거예요. 주행 속도. 다시 한번 주행 속도는 구간 길이를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움직이는데 소요되는 주행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그것을 주행 속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행 속도라고 있어요. 주행 속도, 통행 속도 또는 운행 속도. 자, 통행 속도 또는 운행 속도는 구간 길이를 측정하고 차량이 이 구간을 통과하는 데 소요된 통행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통행 시간에는 주행 시간 이외에 신호등으로 인한 정지 시간이나 교통 지체 시간 및 휴식 시간을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순행 속도라고 있어요. 순행 속도. 자, 순행 속도는 구간 길이를 통행 시간에서 신호교차로에서의 정지 시간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움직이고 있는 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순간 속도는 도로상의 한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속도를 평균한 값이다. 자, 그 다음에 속도 중에는 또 어떤 게 있다? 운영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 속도. 자, 읽어드릴게요. 운영 속도는 자유로운 교통 흐름 상태에서 주행하는 승용차의 속도를 측정하여 85%째에 해당하는 속도를 말하며 8500분 위 속도라고도 한다. 그래서 주행 승용차의 85%가 초과하지 않은 속도를 운영 속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도로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에서 이 도로 쪽으로 관련된 분들이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뭐 설계나 시공 같은데 이제 도로 이제 공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용어들을 이제 설계도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속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제가 읽어드린다고 해서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습득은 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으면은 인터넷으로 어떤 건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로 방식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거 좀 지울게요. 이렇게. 자, 교통량과 교통류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교통량은 자, 처음에 자, 교통량은 단위 시간에 도로나 차로의 한 지점을 통과한 차량의 대수를 말하며
당연한 거겠죠. 교통량은 단위 시간에 도로나 차로의 한 지점을 통과한 차량의 대수를 말하며 교통류율, 아까 전에 우리 교통류 단어 공부했죠. 자, 교통류율. 자, 교통류율은 1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통과하는 차량의 대수를 시간당 교통량으로 환산한 값이래요. 예를 들면 15분 동안 200대의 차량이 통과하였다면 교통률은 얼마? 시간당 800대가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15분 동안 200대의 차량이 통과하였다면 1시간이면 60분이죠. 그러면은 4번이죠. 그러면 얼마? 4이 800대죠. 800대가 통과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두 시간 계수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첨두 시간 계수. 첨두 시간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첨두 시간 계수라는 게 있어요. 자, 첨두라는 거는 어떠한 그 변화되는 변곡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임계점이라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첨두 피크점이에요. 피크점이에요. 자, 그래서 첨두 시간 계수, 피크 아워 팩터. 그래서 자, 첨두 시간 계수를 피크 아워 팩터라고 해서 PHF라고 합니다. 자, 첨두 시간 계수는 1시간 교통량을 해당 1시간 동안의 최대 교통류율로 나눈 값으로 요 PHF 첨두 시간 계수는 최대 교통류율분의 시간 계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식은 4 곱하기 V의 15분 동안 V 15분 동안 V15라는 거는 요 밑에 나와 있죠. 첨두 15분 동안 통과한 차량의 대수. 그래서 그거를 1시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곱하기 4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시간대 교통량을 대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다? 첨두 피크 아우어 첨두 시간 개수 팩터. 첨두 시간 개수 PHF 공식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이해하시겠죠? 15분 첨두 15분간 통과 차량 수 곱하기 4를 해야 시간대 교통량 어떠한 통과한 시간대에 통과한 그런 개수를 구할 수 있죠. 자, 첨두 시간 개수가 1에 가까울수록 첨두 시간대의 교통량 수요가 균등하게 분포되었음을 나타내며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첨두 시간 개수는 일반적으로 얼마? 첨두 시간 개수는 PHF는 우리나라의 PHF는 0.85에서 0.95 정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균등하게 차량이 통과한다. 균등하게 차량이 다닌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요. 이거 할 때마다 좀 지워줘야 돼요. 제가 아직 이 프로그램 사용이 미숙해서 좀 이해 좀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 밀도라고 있습니다. 교통 밀도. 자, 교통 밀도란 주어진 구간의 차로 또는 도로 구간에 있는 차량 대수로 정의하며 보통 킬로미터 퍼 대의 단위로 표시를 한대요. 그래서 교통 밀도란 자, 교통 밀도는 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어떤 차로 또는 도로 구간 어느 구간에 있는 차량 대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통 밀도라고 하고 기호로는 대수 어떻게 뭐 1km당 뭐 대수 이런 식으로
교통 밀도를 해준다. 그래서 공식은 뭐다? 교통밀도 D는 평균 통행 속도분의 교통량, 시간당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 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교통밀도란 이런 거구나. 그냥 감만 잡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자, 교통량이 2000대 시간당 2000대가 움직이는 것이고 평균 속도가 50km 아우어인 도로 구간의 밀도는 얼마냐? 이렇게 되면 자, 평균 속도가 50km 아우어 그 다음에 교통량이 2000 대분의 아우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자,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50km 곱하기 h 그 다음에 2000 대 곱하기 h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하면은 5, 4, 20, 40 이렇게 하면은 D는 얼마? 40 대 킬로미터 이렇게 킬로미터당 40대의 밀도를 가지고 있다. 밀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면 돼요. 현장이나 실무나 가서 이런 용어가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처음 접하는 어떠한 일은 그 용어를 얼마나 빨리 섭렵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속도와 교통 밀도의 관계 볼게요. 속도와 교통 밀도의 관계. 자, 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의 18페이지에요. 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의 수가 작을 때, 즉 교통 밀도가 작을 때는 각각의 차량은 원하는 속도로 주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평균 속도는 비교적 크겠죠. 교통 밀도가 커지면 차두 간격은 차츰 작아지고 각 개의 차량은 다른 차량의 영향을 받아서 주행하게 되므로 평균 속도는 어떻다? 작아진다. 즉 무슨 얘기냐? 그래프로 좀 보게 되면 자, X축은 교통 밀도죠. 그죠? 그 다음에 Y축은 평균 속도예요. 즉 교통 밀도가 작으면 속도는 어떻게? 높아지겠죠. 당연하겠죠. 어떠한 구간의 차량의 대수가 적어지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교통 밀도가 크면 차량이 즉 많이 있으면 평균 속도는 어떻다? 작아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량과 속도의 관계를 좀 볼게요. 교통량과 속도의 관계를 좀 볼게요. 자, 18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교통량이 작을 때는 자유로운 주행을 할 수가 있으므로 차량의 속도는 크다. 당연한 얘기죠. 교통량이 증가하고 교통 밀도가 커지면 추월의 기회가 줄어들고 속도는 저하한다. 당연한 얘기고 교통량이 더욱 증가하여 추월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각 차량은 앞차에 뒤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모든 차량은 거의 같은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된다. 이때 교통량은 최대가 되지만 그 값은 도로가 통과시킬 수 있는 교통량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것을 교통 용량이라고 부른다. 트래픽 카파시티라고 그렇게 부른다. 또 이때의 교통 밀도를 임계 밀도, 크리티컬, 어떤 한계점, 임계라는 얘기가 어떤 이제 한계점이란 얘기예요. 자, 임계 밀도라 한다. 교통량이 교통 용량에 도달한 후,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X가 이제 교통량, 교통 용량 Q, 교통 용량 요거를 나타내고 교통 용량. 그다음에 여기 Y가 이제 평균 속도죠. 자, 보게 되면 교통량이 자, 교통 용량이 작으면 어때요? 당연히 속도가 높겠죠. 근데 교통량이 많아져. 점점 많아져. 그럼 당연히 속도가 줄겠죠. 이 속도가 줄어들면서 교통 밀도가 당연히 높아지면은 속도가 줄어들면서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평균 속도는 점점 낮아지고 교통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혼잡이 심해지면 교통량은 정지하게 되고 교통량은 0에 가까워진다. 자, 여기 이제 교통 용량이 점점 이렇게 이 도로의 용량은 어때요?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교통량, 차량의 양이 적어지면은 당연히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야. 근데 차량이 점점 많아져.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속도가 감소하겠죠. 그런데 속도가 이제는 감소했다가 어느 임계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이 교통량이 이 차량의 대수가 이제 줄어들어도 앞에 있는 차량의 용량이 많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차량의 용량이 줄어도 뭐다? 속도가 이렇게 막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체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병목 현상 들어봤죠? 이렇게 좁아지는 구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좁아지는 구간, 여기서는 밀도가 많아지는 거지. 밀도가 많아지고 이제 차량이 적어진다고 해도 밀도가 갑자기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뒤에 떠서 따라오는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잘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만 여러분들이 생소하지 않게 단어만 좀 이해하는 그러한 컨셉으로 강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량과 교통 밀도의 관계예요. 자, 한번 19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교통량이 적고 자유로운 주행을 할 수 있을 때는 교통 밀도가 작아진다. 당연하겠죠. 교통량이 작고 자, 교통량이 작고 자유로운 주행을 할 수 있을 때는 교통 밀도가 뭐예요? 작아지겠죠. 교통량이 작을 때는 교통 밀도가 작아진다. 교통 밀도가 임계 밀도에 도달할 경우, 자, 교통량이 증가를 해요. 타면은 당연히 교통 밀도도 증가를 하겠죠. 증가함에 따라서 교통 밀도도 증가하는 관계에 있다.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통 밀도도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C점의 가로좌표는 임계 밀도를 나타내고 C점의 가로좌표 이쪽 요거는 이제 임계 밀도를 나타내고 세로좌표는 최대 교통량, 즉 여기 이제 변곡점이란 얘기죠. 여기 임계 여기서 쭉 내서 D가 임계 밀도다. 임계 밀도를 나타내고 여기에 최대 피크점 요거는 뭐다? 최대 교통량. 최대 교통량이고 요거를 다른 말로 교통 용량이라고
한다. 그 도로의 교통 용량. 그래서 교통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커지면 교통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커지게 되면 교통량은 점차 감소하고 교통 밀도가 최대가 되면 교통량은 0이 된다. 이렇게 당연히 도로에 꽉 차 있으면 뭐예요? 교통량은 당연히 0이죠. 통과한 차 그러니까 차만 서 있지 이걸 통과하는 교통량은 없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량 변동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19페이지 교통량 변동. 자, 교통량은 동일한 도로 내에서 아이고. 자, 시간. 자, 우리가 이제 시간대를 얘기한다는 건 뭐 월별, 그다음에 주별, 그다음에 일별. 대표적으로 시간을 구분해라 그러면은 뭐 여기 뭐 연별 뭐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교통량을 나타내는 거죠. 교통량. 여기 일별 밑에는 뭐 아우어, 그 다음에 분, 그 다음에 초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교통량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공간, 교통량과 이 공간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이거는 어떠한 이제 방향별이죠. 방향별. 그래서 이 공간에 속하는 거는 뭐다? 어떠한 방향. 내가 차를 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차로에 대한 무슨 공간. 요거에 따라 변함으로 설계 시에는 이러한 시간대별, 그 다음에 방향별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요 그래프를 좀 보실게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시사철이 뚜렷하죠. 사시사철이 뚜렷하죠. 그래서 그 어느 도로의 교통량의 그 월별 변동을 보게 되면 자, 어떤 이 그래프에서는 6월 달부터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8월 달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뭐 특히 말하면 뭐 저거겠죠. 뭐 휴가 시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11월 달에 피크치를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요것도 이제 휴가 시즌이죠. 연말 시즌. 그래서 보통 각 월의 평균 일교통량의 연평균 일교통량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이것을 뭐라고 합니다. 월계수라고 한대요. 월계수. 어떤 계수. 그것을 월별이니까는 월계수. 그리고 요일을 요일계수.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월요일이 계수가 어때요? 가장 뭐 작게 보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 변동 패턴은 수송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당연한 거겠죠.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특유의 패턴을 나타낸다. 연말에 교통량이 가장 많아지는 패턴이나 봄, 여름, 가을의 관광 계절에 교통량이 아주 많아지는 패턴 등이 그 현저한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림 2.4는 월 변동 패턴의 예이다. 대도시의 가로에는 교통량이 1년간을 통해서 평균화되고 있으며 특히 어떤 달에 교통량이 많다는 경향이 적다. 자, 두 번째 이제 요일 변동에 대해서 한번 읊어볼게요.
자, 일주간을 주기로 한 변동으로 각 요일의 일일 교통량을 그 주간의 평균 일교통량으로 나눈 비율, 즉 요일계수로 나타낸다. 요일 변동의 패턴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대요. 자, 요일 패턴, 요일 변동. 아이고,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요일 변동. 자, 첫 번째, 주간을 통하여 거의 변동이 없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예요? 일요일, 토요일, 이때 이제 변동이 확 심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는 어떠한 패턴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디를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않는 거야. 정해진 곳만 돌아다니는 거죠. 두 번째, U자형 변동. 자, 도시의 가로와 같이 일요일에 교통량이 평일보다 적은 경우. 자, 역유자형. 역유자형은 요거죠, 요거. 이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U자형 변동. 요거는 이제 관광 도로와 같이 일요일에 교통량이 평일보다 많은 경우. 그래서 요일별 변동 패턴은 요 세 가지의 예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주간을 통하여 거의 변동이 없는 거 설명드렸고, 두 번째, 역유자형 변동. 도시의 가로와 같이 일요일에 교통량이 평일보다 적은 경우. 그 다음에 U자형. 당연히 여기 보면은 역유자는 어때요? 역유자는 평일보다 교통량이 적죠. 그 다음에 U자는 평일보다 교통량이 많죠. 요런 얘기예요. 어려운 건 없다. 자, 그 다음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별 교통량의 시간대별 변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자, 1일 24시간에, 자, 교재 20페이지입니다. 1일 24시간에 1일24시간의 각 시간 교통량을 1일 교통량에 대한 비율, 즉 시간계수로 나타낸다. 일 변동의 패턴은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며 각 개의 도로는 각각 고유의 변동 패턴을 갖고 있으므로 한 번만 이 패턴을 구해 놓으면 1일 교통량의 각각의 시간 계수를 곱하여 임의의 시간 교통량을 추정할 수가 있다. 자, 요 그림은 도시 외부에 있는 몇 개 도로의 변동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도로의 24시간
교통량 변동 패턴은 지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근 교통이 많은 도로에는 이 그림과 같이 오전과 오후에 피크가 있는 이른바 쌍두형 패턴을 가진 것이 많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출근 때 시간에는 굉장히 높죠. 시간 개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12시가 넘어서 퇴근 시간 역시 가장 피크를 찍는 여기가 퇴근 시간이죠. 퇴근 시간에도 시간 개수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이제 네 번째 시간 내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교통량의 시간 변동 중 1시간 중에 단시간의 변동도 또한 중요하다. 첨두시간 교통량은 첨두시에 60분 동안의 도로를 통과한 교통량이나 그 60분간 중에서 교통량이 균등한 비율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15분간이라든가 5분간과 같이 짧은 시간으로 끊어서 교통량을 보면 여기에도 변동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당연한 거겠죠. 이 시간 역시 이렇게 조사원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렇게 어떤 차량이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요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당연히 분마다의 변화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고속도로의 첨두시의 운용 신호 교차점의 설계에는 첨두시에 발생하는 단시간의 수요 변동을 고려해야 하며 교통류의 피크 특성으로서 첨두시간 계수 PHF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계수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교통량 변화 같은 것을 측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떠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나 계획이 잡히죠. 장기적인 관점. 그래서 어떠한 이제 인구 증가, 인구 감소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은지 그것도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서 조사를 해서 이제 이제 도로의 크기라든가 그런 거를 몇 차선으로 막 할지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게 이제 실전에서 교통량 조사하는 거. 그래서 그 교통량을 조사를 한 걸 가지고서 이러한 어떠한 계수를 뽑아내서 설계 변수로 사용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넘길게요. 공간적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별 분포를 보게 되면 공간적 변동 한번 읽어볼게요. 도로는 보통 양방향 통행 도로로서 운영되며 교통 상태는 항상 양쪽 방향이 같지 않고 또 다차로 도로에서는 각 차로가 같은 교통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방향별 또는 차로별 차량의 분포 상태를 교통량으로 표시한 것을 교통량의 공간 분포라고 한다. 자, 첫 번째 이제 방향별 분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방향별 분포에 대해서는 양방향 통행 도로에서는 방향별 일일 교통량은 대개 같은 것이 많지만 어떤 특정 시간의 교통량을 보면 이 방향의 교통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때가 많다. 도로는 첨두시간에서의 준방향 교통량을 대상으로 하여 설계하므로 이 준방향이라는 것은 이 교통량이 많은 방향이에요. 교통량을 대상으로 하여 설계하므로 첨두시간의 양방향의 분포 비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그 양방향의 어떠한 분포, 차량이 다니는 분포. 그러니까는 만약에 주택가가 모여 있는 지역이 이쪽이고, 뭐 회사나 사무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이쪽이다. 그러면 낮에는 뭐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많겠죠. 그죠? 근데 퇴근 시간에는 여기가 텅 빌 때고 퇴근 시간에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많고 여기가 텅 비게 되겠죠. 뭐 이런 얘기예요. 방향별 분포. 뭐 어려운 게 없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 다 이해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자, 이 비율은 도로의 성격에 따라 또 같은 도로라도 구간에 따라서 다르다. 일반적으로 지방 지역 도로에서는 3대 7 또는 4대 6, 도시 지역에서는 4대 6 또는 5대 5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으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 차량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요 비율이 3대 7 또는 4대 6 또는 도시 지역에서는 4대 6, 5대 5 이런 식으로 요런 게 이제 보통이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로별 분포, 차로별 분포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차로별 분포예요. 자, 한 방향에 2차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각 차로의 차량의 분포 상태는 교통량, 저속 차의 혼합 비율, 교차점의 간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외측 차로는 교차점에서 오는 유입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을 때는 운전자가 이것을 피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량이 많아지면 운전자가 차로를 선택할 자유가 줄어들므로 차량이 각 차로에 고루 분포하는 경향이 생긴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교과서로는 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2페이지까지 강의를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도로공학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용어 있죠, 용어. 용어를 일단 섭렵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인가요? 잠깐만. 아니구나.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